다시 울리는 하늘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저희는 언론인 단재 또 사학자 단재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로서의 단재 선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아주 뜻깊은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충북대 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동안 KBS 역사저널 같은 프로에서도 얼굴을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이분이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서운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활동을 해오신 박걸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걸순입니다. 이미 앞에 강의를 통해서 신채호 선생의 독립사상이라든가 또는 언론활동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자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또 다음에 신채호 선생의 문학사상이라든가 이런 강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단지 신채호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채호의 언론이라든가 민족주의 역사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의 활동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독립운동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주제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앞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과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은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 신채호는 어떻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는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신채호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현황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독립운동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왔던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좀 새로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시죠. 자, 신채호 선생의 그 독립운동에서 제가 표제에 붙여놓은 것이 신채호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에 중국 그 치파오를 입었던 모습과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의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혁명선언에 대한 거를 이제 표제로 붙여놓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가 신채호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들이 그렇게 유명한 걸그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현이하고 지민이인데 설현이와 지민이 이 사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2010년도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지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독립운동가가 누군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이 표 부분을 보시면 당신은 독립운동가 중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하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압도적 1위가 10분 중 4분이 안중근을 가장 잘 알고 존경한다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로 답변한 인물이 유관순입니다. 35%가 나왔고 세 번째가 백범 김구 18.9%가 나왔습니다. 4위로 랭크된 분이 윤봉길인데 불과 5.1%밖에 안 되고 5위는 그나마 더 프로테이지가 뚝 떨어져서 있으나마나 1.2%밖에 안 되는 이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5번째로 나왔습니다. 단지 신채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를 주고 하나 꼽으세요 했을 때 나왔던 통계이고 실제 이름을 써보세요 할 때 여기에서는 신채호가 9번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설현이하고 지민인가? 얘네들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고 안중근인 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알아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알아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민이가 이거 무슨 김똑강인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했다가
엄청나게 SNS에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공개방송 나와갖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역사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자, 이것이 2010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의 수준 인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 최근 5년간 빅데이터 139억 건을 분석을 한 결과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1위부터 48위까지의 독립운동가가 나왔습니다. 압도적 1위는 안중근으로 안 바뀌었는데 2위가 김구로 바뀌었고 3위로 뜬금없이 윤동주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윤봉길, 안창호가 그 순위 그대로 4, 5, 6위로 밀리고 7위가 한용운이 나왔고 8위가 더 뜬금없이 박열이라는 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단재 신채호 선생은 간신히 10번째 턱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고르라고 한 것이고 써보세요 했을 때 신채호 선생은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일까요? 왜 독립운동가 하면 신채호라는 분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고 그러나 존경하는 분으로서의 신채호로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까요? 이게 신채호라는 분의 독립운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채호의 생애와 역사학의 시기 구분은 우선 생애는 크게 3시기로 나눕니다. 계몽운동가로서 국내에서 활동할 때의 시기 구분이 1905년부터 10년까지고 제2기가 해외로 망명한 1910년부터 25년까지 약 15년 정도의 민족운동 그리고 또 고대사 활발한 고대사 연구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3기가 본격적인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하는 25년 이후로 이렇게 크게 3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주로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역사학의 그 황금 시기를 다시 시기 구분을 해보면 제1기가 국내에 있을 때입니다. 신채호의 독사신론으로 대표되는 그 초창기고 제2기가 1909년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조선상고문화사로 대표되는 신채호 역사학의 발전기 3기가 상고사라든가 조선사 연구초 이건 아마 어제 그 이만열 선생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 신채호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사실 신채호 선생의 동상은 의외로 많습니다.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신채호 선생의 동상 중에서 세운 지 오래된 건데 저게 지금 서울 과천의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세운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게 대전의 신채호 선생 생가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중앙이 청주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신채호 선생의 그 동상이고 그 중앙의 하단 좌측이 저 뒤에 철쭉꽃이 있는 그것이 대전 동물원 앞에 있는 신채호 선생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충청북도 교사들을 연수시키는 충북교원연수원인 그 단재교육연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신채호의 동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게 청주 낭성에 있는 신채호 선생 사당 그 무덤하고 같이 있는 거기에 있는 신채호와 박자혜 여사의 동상이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부가 이게 저희 엊그저께 가서 촬영해온 가장 최근에 세워진 대전 서대전 공원에 세워진 그 신채호 선생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있죠, 전국에. 주로 서울, 대전, 청주, 신채호와 연고가 있는 곳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채호 동상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근데 들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진을 근접 촬영을 해갖고 왔는데 이게 대전에 있는 동상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책이 동사강목이라고 돼 있죠. 그죠? 동사강목을 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상이 책을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책이 무언가가 잘 나오질 않는데 그게 이제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죠.
신채호 선생을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신채호가 실학으로부터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을 성립시켜 나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신채호의 동상의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우선 간단하게 그 신채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애를 보면 80년에 대전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본관은 고령인데 우리가 산동신씨라고 합니다. 왜 산동신씨라고 하느냐면 청주의 진산이 우암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우암산의 동쪽에 사는 신씨들이다. 이중환의 택미지에도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집성촌을 말하는데 이 밑에 사진의 좌측이 생가이고 우측이 지금 청주에 있는 묘소를 말합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대전에서 출생을 해서 청주로 와서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신채호가 어디 사람이냐라는 걸 따질 때 대전에서도 우리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청주에서도 우리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 당시 청주에는 할아버지 신성우가 낭성에서 그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채호 선생은 어린 시절을 10대를 청주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18살 때까지 자라다가 이제 청주에서 결혼도 하고 19살 때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 밑에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세 분이 찍은 사진 중에서 맨 왼쪽 분이 신채호 선생이고 이게 상하이에서 찍은 거로 생각이 돼요. 맨 오른쪽 분이 신채호의 이제 아저씨 뻘 되면서 러시아에서 투쟁하고 있던 신채호에게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서 상하이로 부르신 여기 같이 이제 낭성에서 크셨던 신규식 선생이고 그 중간에 있는 분은 신석우라는 분입니다. 조선일보를 만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상하이에서 활동할 때. 그리고 중간이 이제 그 신채호 기념관이고 우측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시골에서 있던 똘똘한 시골 청년 신채호를 서울로 스카우트해서 성균관에 입학시켜주고 나중에 성균관 박사가 돼서 이제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디딤발을 놔준 분이 이 신기선이라는 분입니다. 이 신기선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1903년에 이건 신채호의 그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서울에서 그때 영남의 유학자를 대표하는 유인식이라는 사람이 안동유림인데 서울에 와서 같이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신채호하고 같이 성균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신채호가 유인식을 공격을 합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 망해가는데 너희 영남에 있는 놈들이 영남 유림들이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망해간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그냥 망한다면 너희 영남 유림 놈들 책임져라 하고 영남 유림을 공격을 해요. 근데 저 유인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퇴계 이황의 학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유필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영남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프라이드도 있는데 이 기호 학자인 신채호가 자기가 영남 유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욕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둘이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을 하는 도중에 신채호가 너 나한테 덤비지 말고 이 책이나 가서 읽어봐라 하고 툭 던져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청나라의 유명한 양계초의 은빙신문집이라는 그 저술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싸우다 말고 책을 툭 던져주니까 이게 뭐 뜬금없는 짓이에요. 그래도 그걸 할 수 없이 받아갖고 와서 자기가 집에 와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자기 문집에다가 그 책을 읽어본 소감을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니 환장하고 우리가 환장하겠네 그러죠. 장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새로운 세상이에요. 장이 바뀌고 내 눈알이 뒤집혀더라. 그러니까 영남유림을 대표하는 그 유인식이라는 사람의 딱딱한 머리를 그거를 고쳐준 게 신채호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혁신유림으로서 신채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리아 방송대고 그 의병봉기를 이끌었던 을사오조약 때에 그 시리아 방송대국을 지었던 장지연 잘 아시죠?
그 장지연이 이제 쫓겨나가고 나니까 그 장지연의 뒤를 이어서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주필 등등을 쭉 해나갑니다. 신민회 가입, 가정잡지. 그러다가 1910년에 망명을 하게 되지요. 망명을 할 때 그 망명객 신채호 선생이 괴나리 보찜을 지고 망명을 떠났는데, 그 망명객의 그 괴나리 보찜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딱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베껴 갖고 간 거예요. 아까 그 동상의 동사 강목이라는 책 들고 있는 거 있었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채호의 그 역사학이 실학으로부터 유래돼서 민족주의 역사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망명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때 중간에 정주의 민족주의자들이 만드는 오산학교라는 민족주의 학교를 들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이자 역사학자가 왔다고 하니까 오산학교 전교생들이 모여서 축하연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 대표가 인사도 하고 단체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신채호 선생이 단상 위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인사를 할 때가 됐는데, 단상에 앉아 있다가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이고 역사학자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대단히 궁금해갖고 전부 이목이 신채호의 입에 쏠렸죠. 그런데 신채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오산학교 학생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부 한 명 한 명에게 눈으로 다 맞추고 눈으로 대화를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이 기록을 생생하게 남긴 게 그때 오산학교 교사로 있었던 춘원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가 그 학교 교사로 있다가 그걸 생생하게 남겨놨는데, 그때 이광수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의 그 신채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학생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웅변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최고의 웅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칭다오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칭다오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칭다오 하면은 칭다오 맥주하고 꼬치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왜 그 칭다오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처음 망명해서 거기를 집결지로 선택했느냐 하면, 우선 접근성이 편하죠. 가장 가까우니까. 육로로 통해서도 바로 갈 수 있고 해로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민의 계열들이 전부 칭다오에 집결을 해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신채호에게 떨어진 오다는, 당신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라. 그래서 동지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역시 신채호는 기자 출신이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그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발행되던 권업신문을 발간하고 논설을 쓰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14년에 만주 봉천성 일대를 답사하게 되죠. 신채호는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모습, 전부 엉터리다. 그때부터 신채호 선생은 김부식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채호 선생 글을 보면 역사책이라든가 또는 다른 논설을 보더라도 그 글의 시작이 김부식 요구로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 말씀 쭉 하시고 결론에서 또 김부식 요구로 끝나요. 그 정도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우리나라를 엉터리로 위축시켜 놨다라고 하는 거를 이 만주를 답사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당신이 일깨우게 되지요. 그러다가 1915년에 연해주 생활을 접고 상하이로 옮겨서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아저씨 신규식의 편지를 받고 상하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와서 신한청년회에 참여를 하고 박달학원이라고 하는 상하이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의 자제들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 교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특히 저 신한청년회는 상하이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만든 단체로서 여기에서 3.1운동이 기획되었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던 도중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신채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에서 충청도 의원으로 당선되고
또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큰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합니다. 굉장히 초기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랬던 신채호가 곧 임시정부 걷어차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노선을 비판하는 신대안이라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신채호를 잘못 이해하고 신채호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공격한 신채호를 그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떠들고 있느냐. 일부 뉴라이트들이 공격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신채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채호가 임시정부 공격한 거 사실입니다. 비판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까지를 깡그리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임시정부를 잘못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이승만, 그 이승만과의 그 독립운동의 노선의 차이가 흡사 물과 불의 관계였어요. 합치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임시정부를 미국 중심으로 미국을 끌어안고 외교 노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승만과는 도저히 독립운동을 같이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이제 뛰쳐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화면이 처음 신채호가 독립운동을 했던 개척리 1910년대의 모습 왼쪽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제가 작년에 가서 촬영해온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좀 바뀌었지만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아마 이 길 어디에, 이 언덕길 이 어디에 신채호가 이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권업신문에 주필도 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러다가 1911년에 우리 연해주의 동포사회가 신안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단으로 옮겨가요. 우리가 흔히 소련에 의한 우리 한인들의 강제 이주하면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면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우리 한인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것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강제 이주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거죠. 그게 1911년에 스탈린이 이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상에 우리 한인 사회가 다 형성되었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신채호가 있었는데 한인 사회가 다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스탈린이 그 지역을 뺏어버린 겁니다. 바로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파괴시켜버리고 한 30분 거리 떨어진 신안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소련이, 그때 소련이었죠. 우리 한인 사회를 파괴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뭐냐면 지금 콜레라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서 집단 소개한다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곳인데 이게 그 당시 신문에 실린 신안촌, 우리 한인들이 이주당했던 그 신안촌의 당시에 그 신문에 실렸던 사파이고 지금 신안촌에 있는 위에께 3.1운동 기념비입니다.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의 한인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밑에 사진 중에 이 벽체에 붙은 우측에 그 주소판이 세울스카야 2A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울스카야라고 하는 건 서울의 거리. 그 당시에 거리 이름을 갖고 있는, 도로명을 갖고 있는 이 지번판 하나가 유일하게 한인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의 주 무대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이 신문이 권업신문, 신채호가 주필을 했던 그 권업신문이고, 오른쪽의 자료가,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블라디보스톡에 보면 극동문서보관소라고 하는, 국가 문서를 분류하고 보관해 놓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은, 자료인데,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신채호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신채호가 권업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소련 비밀 기관에서 우리 한인들의 동향을 조사해서 보고했던 것인데, 이렇게 그 신채호가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서 체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신채호와 함께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신채호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하이로 떠나고 난 뒤에 이 권업신문의 주필을 누가 이어받아서 해나가느냐 하면 이상설 선생, 헤이그 특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설이 이것을 계승을 해나갑니다. 신채호가 주필을 맡았던 그 권업신문이라고 하는 권업회의 기관지였는데, 바로 이 권업회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실업, 경제 이런 거를 장려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면상으로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어떤 그 실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도와주는 이러한 단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명칭을 내세우고 뒤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신채호는 그 독립운동을 위했던 우리 한인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그러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로, 1915년에 상하이로 오시게 됩니다. 저 왼쪽에 세 분의 사진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상하이 시기에 신채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우측에 두 개의 사진이 제가 몇 해 전에 상하이 가서 지번을 통해서 확인했던, 지금은 태평양 백화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백화점으로 변해 있습니다만은, 신채호가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임시정부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임시정부의 노선을 비판하고 임시정부의 이승만을 공격했던 신대한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신대한 잡지를 발간하면서 임시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니까 임시정부 쪽에서는 신채호를 끌어안기 위한 대책에 나섭니다. 그 대책의 앞장에 내세운 인물이 춘원 이광수였어요. 이광수하고는 이제 구면이니까. 그래서 이광수가 신채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이광수가 신채호에게 내세운 조건이 뭐냐? 역시 신채호는 이제 신대한 발간을 하고 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던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이 있었어요. 당신 그 독립신문을 맡아달라. 당신이 독립신문 사장 맡아서 나가라. 하고 신채호 선생을 다시 임시정부로 끌어들이려고 회유하죠. 그러나 이미 신채호는 임시정부에서 마음이 떠났죠.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로부터 임시정부와 결별을 하고서 신채호 선생이 선택한 코스는 베이징입니다. 이제 베이징에는 신채호하고 함께 독립운동의 노선을 같이 했던 박용만이라든가 신숙이라든가 이런 무장투쟁론자들이 이 베이징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이회영과 같은 유자명 이런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신채호가 대단히 그 사상적으로 의기투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으로 옮겨 나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그 사이에 신채호가 독립운동계에서 어떻게 위상이 돼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던 한성정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한성정부에서 신채호 선생이 평정관이라고 하는 곳에 위임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년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신채호 선생이었지만,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만들어질 때 박은식이라든가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과 함께, 여기에 보면 박은식이 나오죠. 박은식 옆에 단재 신채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1919년 당시에 신채호가 국내외 독립운동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 이제 1920년에 보합단 조직하고 박자의 여사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갑니다만은, 1923년 의열단의 요청으로, 조선 혁명선언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것도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 1928년에 유명한 국제 위체 사건, 이것도 다시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36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연도를 통해서 본 대표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신채호의 독립운동을 조금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 베이징 시기의 단재와 그의 동지들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제가 몇 해 전에 단재기념사업회에서 학생들이 인수하고 갔다가 이제 같이 찍어온 사진인데, 베이징에 있는 종루라고 하는 곳과 고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국은 대도시를 가면 어느 곳이나 꼭 두 개의 큰 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큰 종을 달아놓은 종루라는 게 있고, 큰 북을 달아놓은 고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종, 모, 고, 새벽에는 종을 치고 저녁에는 북, 고를 치는 이러한 풍습이 중국에 있죠. 우리도 새마을 노래에 보면 새벽 종이 울렸네 하는 뭐가, 새벽에는 종을 울리고 한밤중에는 북을 두드리는데, 그 종로와 고로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신채호가 활동을 하게 되고, 이 베이징의 동지 중에는 그 위에 유명한,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유명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육형제 독립운동 그 이회영이고, 그 밑에 분이 충주의 그 유명한 아나키스트인 유자명 선생입니다. 특히 유자명 선생은 연령은 신채호보다 굉장히 아래였지만, 신채호가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할 때 김원봉의 지시를 받아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지시를 받아서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완성하는 아나키즘 이론을 접목시켜서 의열단의 투쟁강령을 만들었던, 그것을 함께 했던 인물이 유자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23년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탄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동지가 유자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신채호 선생이 활동했던 베이징에 보면은 호퉁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말로 한자로는 오랑캐호자의 동자, 이게 골목이라는 말인데, 지금 베이징에는 골목이, 호퉁이 5,000개가 넘어요. 이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저게 신채호가 활동했던 그 베이징의 뒷골목입니다. 아주 지금도 굉장히 남루한 그런 상태죠. 현재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채호 선생의 베이징의 활동 투쟁의 장소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대만에서 붙잡히시죠. 대만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저 밑에 사진, 왼쪽의 사진이 그 따렌 항구입니다. 대만으로부터 여기로 이송당했고, 이게 현재 이 건물 그대로 그 당시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대련 항무국이었어요. 모든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게 이 항무국이었는데, 신채호 선생이 이 대련항으로 끌려와서 이 항무국에 붙잡혀가서 여기서 취조를 당하다가 이제 리순형무소로 이송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죠. 자, 신채호 선생이 옥고를 치르시다가 돌아가신 위순 감옥입니다. 위순 감옥의 그 현재 간판은 여순 1아 감옥구지 그랬습니다. 1아. 일본과 러시아를 함께 표기하고 있죠. 왜 리순 감옥을 1아 감옥, 일본 러시아 감옥이라고 했느냐 하면, 처음에 이 여순 감옥을 지은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먼저 여순을 조차받아가지고 쭉 개발해 놓은 거를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나서는 감옥을 뺏어버린 거죠. 그 밑에 거가 지금 현재의 감옥의 모습인데, 감옥의 모습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죠.
건물의 벽돌 색이 다르죠? 아래층은 회색이고 위층은 붉은색이죠. 바로 붉은색 건물이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아카렌카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 벽돌. 그래서 이것도 보면 1층 때는 러시아가 주인일 때, 러시아가 운영했던 감옥 시절이고, 이제 일본이 리순을 차지하고 이 감옥을 차지하고 운영하면서 2층을 새로 올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측 상단 부분이 그 앞에 먼 곳에 가서 그 리순 감옥을 내려다본 저 멀리 있는 고층 아파트 앞에 있는 게 지금의 리순 감옥의 전경입니다. 사실 이 리순 감옥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들조차도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밑을 내려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해제된 게 불과 5, 6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해제되자마자 가서 찍었던 것이고, 그 밑에 것이 그 리순 감옥 하면 우리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이제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뭐 수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거기에 가면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대표적인 우리 독립운동가 세 분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 만드는데 무지하게 인색합니다. 거의 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순 감옥 안에는 그 당시 리순에서 돌아가신 우리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세 분이 있죠. 제일 먼저 안중근 의사가 순국 가셨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전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채호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좀 전 슬라이드로 다시 가시면 거기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좀 전에요. 네. 이회영, 신채호의 상까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신채호의 독립사상은 아마 첫 시간에 김사문 관장의 강의 때 많이 이야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하나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조선혁명선언에 보면 신채호 선생은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여러 독립운동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다 거론을 하십니다. 외교론, 참정권론, 문화운동론, 내정독립론 쭉 거열하시면서 전부 다 쓸데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독립이라는 그 금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의 노선은 절대 독립운동이고 무장투쟁의 노선이었어요. 그러한 분, 특히 좀 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신채호 선생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다 배척했던 거죠. 좀 어찌 보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맞서서 무장투쟁 벌이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결함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무모한 이상론자 아니냐? 하는 비판론도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의 절박한 상황을 신채호 선생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런 신채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좀 이제 풀어보는데, 첫째, 신채호는 청주 사람인가? 대전 사람인가? 저는 양쪽 다 우리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편협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서로 우리 사람이라고 싸우면 돼. 싸우면서 선양사업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잘하면은 싸울수록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채호 선생을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인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까닭은 본처인 풍양조 씨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광지쳐버리고 후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한 기록을 많이 남기면서 조광지처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할 수 있느냐. 아주 이건 인간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은인으로 끌어준 게 그 학부 대신 신기선인데, 신채호 선생이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주필로 있으면서 그 신기선을 엄청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는 뭐라고까지 비판하느냐면 일제의 충노, 3대 충노, 충실한 개라 이거죠. 그때 신기선은 학부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그때 신채호 선생의 판단은 학부가 앞장서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는 앞장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신채호는
자기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성균관으로 끌어주고 자기의 서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시골 사람의 때를 벗게 한 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나라가 망해가게 하는 장관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신문을 통해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신채호의 인간적으로 뭐 인정미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신채호 선생에 대한 평가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가슴에 와닿고 절절하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벽초 홍명희의 평가예요. 신채호 선생이 36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채호를 추모하는 글을 남기고 신채호를 애도하는 글을 남겼지만 벽초 홍명희처럼 사실 그 신채호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집불통의 충청도 양반이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이야기했던 게 벽초 홍명희였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자기 처자식이 서울에 들어와서 밥도 굶고 갈 때 그 홍명희에게 편지 보냅니다. 형이 내 처자식 어떻게 살고 있나 시간 나면 좀 넘겨다 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채호의 자존심상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를 홍명희에게는 이야기했어요. 그 홍명희가 신채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을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평을 했느냐 하면 요즘 살아서 귀신이 되는 이 허다한 세상에 신채호는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어서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귀신이 되는 허다한 세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친일파로 휘딱휘딱 변절하는 그런 세태를 지적한 거죠. 근데 신채호는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어서도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저는 신채호 사후에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했지만 가장 절절한 평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가 특히 작년에 일부 뉴라이트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신채호를 공격하고 여운형을 공격하고 김원봉을 공격하면서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띄우는 척 그러나 실은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랄한 어조로 임시정부를 공격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채호의 그 공격의 타겟은 임시정부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승만의 외교 투쟁론에 대한 그런 비판이었죠. 그 당시 신채호 선생이 상하이에서 세 분의 독립운동의 거두들과 방을 같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은식이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지냈던 박은식이고 또 한 분이 심산 김창숙 선생입니다. 이 세 분이 방을 같이 썼어요. 상하이에서. 그런데 그 김창숙의 회고록에 보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신채호가 들어오면서 볼을 손에다가 구겨서 움켜쥐고 들어오더니 방바닥에다 그걸 내동이를 치더라.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우리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미국에 있는 지인이 보내준 이승만의 행태에 대한 편지였다.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당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이승만이 혼자 독단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통치해달라고 한 겁니다. 일본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독립운동하자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 보고 우리를 통치해달라? 그 어떤 독립운동 세력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승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채호 선생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바닥에다 내덩댕이를 치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 두 분이 말리면서 진실부터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해답해라. 답이 안 와요. 또 편지 보냅니다. 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독립운동 세력과 이승만이 융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신채호는 아주 그 남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자였나, 배타주의자였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채호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에 눈을 뜨게 했던 것은 저 집안의 광개토 대왕릉, 그리고 장수왕릉, 그리고 수많은 방대한 그 고구려 왕들의 릉, 이걸 보면서 신채호는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는 껍데기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쓰죠. 김부식의 삼국사를 만독하느니, 여기서 말하는 김부식의 삼국사라고 하는 건 삼국사기를 말하는 거죠. 김부식의 삼국사를 만독하느니, 만 번 읽느니 집안 땅 한 번 밟는 게, 집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고구려 영토가 있었던 만주 집안을 말하죠. 거기를 한 번 답사하는 게 낫다. 그때부터 신채호의 우리 역사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채호의 역사학이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신채호 선생의 역사학에서 주 포인트를 이루었던 것은 영웅들이었어요. 영웅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래서 연개소문이라든가 최영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이러한 위인전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만주를 보고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역시 역사의 원동력, 역사를 변혁시킬 주체는 몇몇 영웅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민중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웅 중심 사학으로부터 민중의 이 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학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죠. 분명히 신채호의 역사 이론 중에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학의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의 현대사학의 잣대만 갖고 그 당시 신채호의 역사학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 당시 신채호가 처해 있었던 상황,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을 하게 만들고 분발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적 바탕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 신채호 선생의 역사 논리 중에는 철저한 이론이라든가 근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현대사학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채호의 독립운동 중에서 아직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냐. 왜 나중에 신채호가 민족주의를 내버리고 아나키즘을 수용했느냐.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운동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려고 그럽니다. 물론 아나키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국가도 부정하는 것이고 사상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독립운동과 떼어볼 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채호에게서 사람들이 큰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채호 선생이 쓴 논설 중에서 보면 아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밑에 주의의 선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주의를, 이즘을 선변해야 된다. 잘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신채호 선생이 직접 쓰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왜 예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선의 예수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조선이 되고 마는가? 왜 부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조선이 되고 마느냐? 심지어는 당신이 그렇게 존중하고 당신 사상체계의 가장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나키즘 창시자인 크로포트킨을 이야기하면서 왜 크로포트킨이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크로포트킨이 돼야지 크로포트킨의 조선이 되고 마느냐? 왜 그런 노예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상당히 질타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이 아나키즘을 받아들이고 아나키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은 아나키즘이라는 그 사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도용을 해서 그 아나키즘이 갖고 있는 의열투쟁의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신채호가 아나키즘을 수용한 게 독립운동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했거나 심지어는 변절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전혀 신채호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암살에서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시고 있는 처단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여라. 암살 대상 6부류. 조선 총독 및 각 광곡리, 일본 천황과 각 광곡리, 정탐로, 매국적, 신사 부호 중 독립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 이거는 이제 대개 임시정부에서 표방했던 처단 대상하고도 비슷하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제시한 처단 대상과 비교할 때 신채호만의 유일한 처단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좀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 이주민들도 다 죽여라.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암살 많이 보셨죠? 암살에 보면 그 암살에서 김원봉으로 나온 배우가 조승우. 그 조승우가 암살 단원들을 국내에 보내면서 자기 의열단 단원 중에서 이제 전지현하고 또 그 뭐 했던 거기 그 배우들을 보내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국내로 오는 한 의열단원이 우리가 혹시 친일파 처단하는 도중에 민간인들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승우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총알에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신채호는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일본인 이주민까지 다 죽여라. 신채호의 논리는 뭐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만 민간인이지 이들은 이름만 이토 히로부미가 아닌 침략자고 우찌다 같은 그런 침략자 이름만 바뀐 것이지 이들도 틈만 나면 꽃갱이 들고 우리 탄압한다라는 거예요. 3.1운동 때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군경 병력만 갖고는 진압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일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그 일본 이주민들 소방대원들 그 불 끌 때 앞에 그 이게 꽃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쥐어주고 3.1운동 탄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채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일본 군이고 헌병이고 경찰과 똑같은 존재다.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 대상은 비슷하죠. 이것이 신채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의 방법인데 그 당시 베이징에 있었던 우리 이회영이나 유자명 같은 분들이 다른 피압박 약소 민족들하고 연대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신채호도 동방 피압박 민족 연맹도 주도해 나가고 그랬죠.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절대 거부한 게 뭐냐면 아무리 무산자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무산자하고는 결탁하면 안 된다. 인도도 괜찮고 필리핀도 괜찮고 베트남도 괜찮고 다 괜찮지만 일본의 무산자는 안 된다. 이놈들이 언제 우리를 탄압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일본을 배척했다라는 게 신채호 선생의 그 독립운동의 이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살이라든가 밀정 이런 것들이 우리 의열단의 투쟁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의열단원들이 이 투쟁을 할 때 몸속에 지니고 있었던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문서가 신채호가 유자명과 함께 만드는 조선혁명선언이죠. 이게 의열단의 투쟁 강령, 투쟁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었던 겁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제 아마 뒷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단재 선생의 마지막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채호 선생 자료의 원전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 문학과 관련된 자료 전부 지금 북한의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있습니다. 그때 신채호 선생의 심경을 잘 표현해주는 짧은 문기, 그러나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그게 있는데 한 논설의 원고 뒷장에 신채호가 친필로 쓴 글이 독자 없는 저작물, 구람자 없는,
누가 이 작품 사주는 사람을 구람자라고 그러죠. 구람자 없는 미술품, 숭배자 없는 인물, 그렇게 낙서하듯이 써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신채호가 1920년대에 당신의 처지를 정말 가슴 아프지만 가장 잘 표현했다. 그 누구도 내 글을 읽어주질 않고, 누구도 나의 그 작품을 사주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이 처해져 있었던 망국민으로서의 처지를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은 1980년대 초반에 김일성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던 연변대학교 총장 김병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메모해 가지고 왔던 것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채호의 연구는 남쪽보다 북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1966년에 북한에서 신채호 선생의 문학 작품을 모아가지고 용과용의 대격전이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의 작품을 편찬을 해냈습니다. 물론 원전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한글본으로 바꾸어서 냈죠. 그런데 제가 2007년에 신채호 전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북쪽에 있는 자료를 전집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에 있는 신채호 선생의 원전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목록하고 분량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무려 친필 등 53건 4,979쪽에 달했다. 500쪽짜리 책으로 만들어도 10권이 새로 나온다라는 엄청난 자료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77년과 2007년, 8년도에 우리 그 신채호 기념사업회에서 전집을 2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에 있는 신채호의 자료가 여기에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신채호 자료가 집대성됐다고는 하지만 북에 있는 자료가 빠진 절반의 집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들이 제가 북으로부터 입수한 신채호의 북이 소장하고 있는 친필 작품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고무인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저쪽에도 고무인이 찍혀져 있는데, 이게 인민대학 습당 뭐 269호 이런 식으로 북한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유출이 되는, 탈북자에 의해서 나오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자, 제 사진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2007년에 평양 인민대학습당을 갔었을 때 제 뒤에 보이는 저것이 김일성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인민대학습당, 우리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이죠. 큰 광장에 있는 아주 엄청난 김일성 상이고, 이렇게 대단히 커다란 곳이고, 개가식으로 이렇게 그 책자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6층에 신채호 선생의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것이 최근에 흘러나온 무단 유출된 원전입니다. 나의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도대체 신채호가 이런 글을 썼는지조차 모르는 이것이 나왔습니다. 1924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로 공개되는 그러한 신채호의 논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단이라고, 신채호 선생이 이 붉을 단자를 호로 즐겨 썼지만, 사실 저 연단이라는 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처음 신채호가 또 다른 호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의 1, 2, 3, 4, 5, 6, 7이라는 이 논설은 북경의 조선유학생회에서 기관지로 도두라는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이 잡지를 발행을 하면서 신채호한테
창간호에 좀 논설을 하나 써달라. 격려사식으로 좀 하나 써달라.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도두라는 잡지가 확인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거기에 가서 뭐 활자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최초로 나와서 1924년경에 신채호가 북경 유학생회하고 일정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글도 게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자, 거기에 보면 신채호 선생이 한시도 많이 썼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김주현 교수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신채호 선생의 수많은 한시 중에 무제라는 제목이 없다라는 거죠. 무제라는 시가 2편인가 3편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활자를 통해서 2차례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1966년에 낸 거에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우리 신채호 기념사업에서 다시 그걸로 갖다가 옮겨 붙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원전을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흘러나온 것 사이에 그 원전이 저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조해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활자로 알려진 것과 원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한자만 달라져도 뜻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7원절구의 그 4련짜리 시에서 5글자나 다르고 서문에서 4글자나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채호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빨리 신채호의 원전이 나와서 지금 활자화된 것과 빨리 교감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신채호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번에 유출된 거는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신채호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출된 거에 같이 묶여져 있는 것 중에 문예계 청년의 참고를 구라는 논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활자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활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 논설조차도 원전과 대조를 해보니까 일부 문장이 몽창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문장이 어느 부분인가? 1923년경에 집필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100% 신채호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 고향에 있을 때의 일화이다 하면서 이 낭성에 있을 때 고두미 마을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옆 동네 가래울에 갔더니 이런 게 나와요. 가래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낭성면 귀래리 그 조그만한 동산 넘어가면 거기에 그 추정리라고 있어요. 가래 추자 쓰는. 그게 가래울이에요. 신채호의 그 동네에서 넘어가면.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자기 어렸을 때 일화도 쓰라죠. 신채호가 쓴 게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신채호의 20년대의 사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 얼마만큼 활자본의 오류의 심각성을 보여주느냐 하면 신채호 선생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모두 민족주의 갖고 독립운동한다 하더니 지금은 나약한 연애주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민족주의 이 투쟁의 노선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북한 학자들이 정리해갖고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저들한테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이거는 공산주의를 비판한 부분이니까 이 문장을 통째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간의 학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날아간 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몇 개 안 되는 이 짧은 글을 보면서 빨리 신채호의 자료가 공개가 돼서 대조를 하고 전집을 새로 편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음 보시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손을 잡고 역사 문제를 해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5년에 우리가 일본
귀신들, 전쟁 귀신들 모아놓은 야스쿠니 신사 있죠. 그 야스쿠니 안에 저 함경도 길주에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의 공적으로 있던 정문부 의병장의 기록인 북한대첩비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북한대첩비를 1904년 러일전쟁 때 우리나라를 통해서 러일전쟁에 참전했던 일본 사령관이 그걸 봐요. 그게 정문부 의병장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이 깨진 거 기록해 놓은 거니까 보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그때 사단장 지시로 일본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상태로 있었느냐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음습한 게 야스쿠니 신사 아니에요? 그 야스쿠니 신사의 제일 구석에 얘들이 가져갈 때 우리나라 비석이라는 게 밑에 거북이, 이수라고 그러죠. 귀부가 있고 비신이 있고 위에 지붕같이 해놓은 이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갖춰진 건데 얘들이 가져갈 때는 몸통만 가져가서 비신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귀부와 이수는 두고 간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야스쿠니 신사 안에 해괴망측한 돌로다가 갖다 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불쾌하고 가슴이 아팠는가 하면 그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 위로 그 비석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나게 큰 돌로 콱 찍어 눌러놨어요. 야스쿠니 신사라는 데가 일본 근대사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귀신들 모아놓은 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 비를 갖다 놨다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거기에 그렇게 엄청난 돌로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진원 의제처럼 저는 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계속 우리가 돌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야스쿠니 신사에서 안 돌려주다가 혹시 남북이 같이 달라고 하면은 적극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하고 협의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돌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2005년에 돌려준 겁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성사시킨 역사 문제를 해결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3년 뒤에 위순 감옥의 안중근 의사 우리 충북대학교가 발굴했습니다만은 물론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지는 못했죠. 이때도 남북이 공동으로 MOU를 해서 중국이 오케이를 해준 겁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중국 당국에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발굴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중국이 노해왔어요. 중국이 노했던 거는 북한을 배려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안중근 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는 북쪽에 줘야 된다. 북한하고 중국은 또 뭐 혈맹 국가니까. 그래서 계속 거절해왔어요.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중국도 귀찮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번 공동으로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MOU를 북한하고 공동발굴 MOU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고 거기에 북한이 불쾌하다고 하면서 일체 남북교류를 끊는 바람에 공동발굴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중국 연구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굴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되죠. 저는 단제 신채호를 독일의 브레이트로 삼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동서독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동독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의 자료를 모으고 전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무려 17년 대장정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31권짜리로 만들어 나갔는데 그 사이인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독일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 신채호가 독일의 그 브레이트만 못할 게 뭐 있느냐. 학문적인 다변성이나 애국성이나 근대 지성사적인 측면에서 신채호가 브레이트에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단 시기에 함께 손을 잡고 전집을 만들면서 통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신채호를 독일의 브레이트처럼 한국의 브레이트로 삼아서
전집을 함께 만들면서 통일의 마중물로 삼자 하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이걸 제시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돼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서 남북 문제가 우리 민족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체적인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분통 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지금 국제적인 역학관계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당장 아마 실현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신채호는 왜 국제 위체 사건을 했느냐. 나중에 붙잡혀갖고 신채호 선생이 재판을 받는데 일본 판사가 조롱을 합니다. 너 독립운동이나 한다고 하면서 이런 국제 사기나 치고 너 이거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런 일본 판사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이 어떻게 호통을 치느냐 하면 저 밑에 있습니다.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라면 모두 정당한 것이니 사기가 아니고 양심의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다. 국제 위체 위조라고 하는 것은 그 우체국이 전 세계적인 연락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체국에 가면 지로 개설이라고 해서 고유번호를 개설해서 거기로 돈을 쏴주잖아요. 그때 신채호 선생하고 함께 투쟁했던 아나키스트로 대만 사람인 임병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임병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맡았던 업무가 외국한 위체 업무를 맡았어요. 그 사람 자리를 이용해서 대만, 조선, 일본 각지로 돈을 동시에 쏴준 거예요. 그리고 동지들이 분담을 해서 가서 그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신채호가 대만의 우체국에 보낸 돈을 찾아오는 임무를 맡고 떠났다가 붙잡히시게 되지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다음 번. 이것이 그 단재 선생의 꿈이 접힌 타이베이의 그 기륭항, 위에 게 1920년대의 기륭항입니다. 대만에서 제일 멋진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특히 타이베이의 그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아래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가 대만에서 구한 건데 1920년대 대만 지도입니다. 중간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물 들어오는 거죠. 지금 위에 사진 중에 저 다리 밑에 있는 물이 바닷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이 우편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지하 수로를 통해서 우편국을 가는 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창구에서 이름 쓰고 돈 바꾸려고 기다리다가 여기에서 붙잡힌 거죠.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의 꿈이 접힌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기륭항에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잡히셔가지고 신채호 선생이 가서 신문 받은 곳까지는 또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 그 기림우편국까지는 얼마나 신채호 선생이 가슴이 떨렸을까요? 가서 돈만 찾으면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폭탄 제조 공장도 만들고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꿈에 겨워서 갔다가 돈 찾으려고 창구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한 일본 형사에게 붙잡히고 만 거죠. 그래서 거기서 취조당하러 10분을 끌려가니 그 10분은 또 얼마나 절망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그 당시 그 대만에서 발행되던 신문에 신채호 선생이 붙잡히게 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 조금 잘못 알려졌었는데 이 보도를 통해서 신채호 선생이 붙잡힌 곳이 어디냐, 또 신채호 선생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그 신채호답게 투쟁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이제 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좀 중간중간에 제가 빨리 진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강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는 들으면서 네.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단재의 고독이 느껴졌는데,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사회자는 질문 안 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매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유출됐다고 하는 단재 원고들, 6필 원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몇 차례 북한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시도했으나 이제 성사가 안 됐는데, 현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네, 처음에 이 자료의 존재를 말한 것은 김일성 대학에 있는 주용걸, 안함광이라는 교수들이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6층에 있는 신채호 선생의 자료가 전혀 분류되지 않고 자루에 싸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분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분은 목록도 만들고, 그거를 활자화해서 1966년에 공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변대학교, 중국 연변대학 총장 김병민 총장이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면서 신채호 문학연구라는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분은 중국 공산당의 아주 순위도 높은 당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대한 김병민 총장에 대한 연구의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자료를 다 보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신채호 문학연구를 갖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거를 손으로 다 베껴 갖고 왔어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니고 이분은 이제 문학 쪽이니까 문학과 관련된 부분만 베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끝나고 돌아와서 연변대학으로 돌아와서는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신채호 문학 유고라는 책으로 자기가 베껴온 거를 써냈습니다. 그중 활자화된 것 중에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세 차례 활자화됩니다. 첫째, 북한에서 활자화. 우리 신채호 기념사업에서 활자화. 김병민의 활자화. 이 세 개의 활자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가장 정확한 게 김병민 총장이 베껴온 건데, 그러나 제가 또 대조해 보니까 김병민 총장의 유고 책에도 오류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북한의 가장 중요한 자료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빠져나왔는가? 이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특히 제가 그걸 보니까 관리 번호가 찍혀 있지 않아요. 관리 번호가 찍혀 있지 않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는 그것이 처음에 분류되는 과정에서 대장에 올라가기 전에 빼놔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북한이 제대로 신채호 자료를 정리해 놓지 않았다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는가?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저는 처음에 이 자료,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던 이것만이 자료로 흘러나왔는 줄 알았더니, 이러한 신채호 선생의 친필 유고 묶음이 10여 개 가까이가 지금 중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자 하니
그 중에서 또 일부가 국내로 들어와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넣자 해가지고 이게 들어 있었는데, 남북교류 협력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더만요. 경제, 체육, 군사, 한참 뒤에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첫 번째 단계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남북한이 합력해서 역사 문제를 성사시킨 걸로 야수꾼이에 있던 그 북한 대첩비하고 안중근 공동발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해서 우리가 북한의 단돈 1달러도 떨어뜨릴 수 없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자료 공동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의 대북 제재 조치와도 관련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경제나 체육이나 군사와 같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 이야기를 먼저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국회에서 무슨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왔었는데, 제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이러한 많은 자료들이 북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깜짝 놀라시죠. 그러고 정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많은 인식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하러 올라가시지 않았었어요. 그때 했던 경로를 통해서 북에서 김정은 만났을 때 전격적으로 좀 제안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사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는데 뭐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총리급 회담이 진행될 때, 그럼 그때 아젠다라도 좀 넣어달라 했는데, 이 문제가 논의되기에는 정부에서 볼 때는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예. 저 짧게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네. 그러면 그 중국과 한국에서 그게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밀거래나 이런 시도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 네, 그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탈북자들이 갖고 나온 것만큼은 분명하고, 네. 지금 그 중간에서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조선족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박찬하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독립운동보다는 역사학의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단재 선생이 민족주의에서 아나키즘으로 전향했다는 그 등의 역사학계 주장은 단재 민족사관 역사관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 한 가지 하고요. 또 그 신천성의 논문이나 조선상고사의 역사적 사료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 없이 역사학자로서의 역사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약간 분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예,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을 그의 생애와 독립운동사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신채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주의적인 투쟁 강령과 인식, 그것을 더 선명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신채호 선생이 아나키즘을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떤 그 전향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변절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의 그 아나키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절절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에는 그 아나키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라든가 또는 아나키즘만이 할 수 있는 강경한 의열투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채호가 주목을 했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의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현대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적되거나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역사학이 연구되고 발전되는 것은 다 단계를 거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금속병연기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건 그때는 우리나라에 청동기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신채호 선생이 일제의 식민사관과 비슷한 얘기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신채호 선생께서 그때 제시하셨던 그러한 역사 인식이나 새로운 역사 해석의 방법론은 그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죠. 최남선이 신채호의 독사신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발행하던 소년지에 그거를 실을 때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이라고 그래서 또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도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니까 최남선이 자기가 발행하는 소년에 그걸 게재하면서 독사사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사자. 이거는 신채호 개인의 의견이다. 그 정도로 최남선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자 아니겠어요? 그 최남선조차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 놀라운 역사 이론을 그 당시에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신환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실하게 또 강의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우리 박걸순 교수님의 강의는 단재 신채호의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1강부터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어제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은 어제 강의를 또 보시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9일까지 마지막 강의가 단재 선생의 며느리이신 이덕남 여사의 강의인데요. 이렇게 이제 8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로 이제 절반을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목요일에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김주연 교수의 강의이고요. 단재 신채호의 문학색에 대한 강의를 또 할 예정이니까 여기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10명 넘게는 올 수가 없는 자리이지만 문의를 해주시면 저 자리를 저희가 배정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만약 못 보시는 분들은 댁에서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제목이 단재 신채호 특강 다시 울리는 하늘 북소리인데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